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98년 피로 물든 제국의 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 건국 7년 만에 벌어진 참극, 제1차 왕자의 난과 그 속에서 절대 왕권이 탄생하는 과정을 전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념과 생존이 충돌했던 가장 긴박했던 하룻밤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시죠. 모든 비극에는 전조가 따르듯 1398년 조선에도 불길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유성이 항성 자리에서 나와 남두성 자리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거대한 피해 숙청을 예고한 하늘의 경고였죠. 1398년 8월 26일 밤 건국 시조 태조 이성계는 병석에서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동양 천문학에서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별자리인 남두성으로 유성이 향했다는 것은 절대 권력의 공백이 필연적으로 큰 혼란을 부를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비극의 근본적인 모순은 공운인가 애정인가였습니다. 신생제국의 치명적인 뇌관은 적장자 계승 원칙의 무시와 창업 주역들의 배제에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신의왕후 한씨 소생으로 건국 최대 공로자인 정한군, 이방원 같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정작 태조의 총애를 받던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막내 아들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격살하며 건국의 결정적인 공을 세웠음에도 철저히 배제되며 박탈감을 느꼈죠. 1396년 신덕왕후의 사망으로 이방석의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사라지면서 위기는 고조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조선 건국의 두 주역, 정도전과 이방원의 충돌을 살펴봅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며 현명한 신하가 왕을 가르치고 국정을 주도하는 나라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사병혁파를 통해 왕실의 힘을 거세하는 것이었죠. 반면 이방원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군주제를 지향했습니다. 왕권이 신권을 압도하는 안정된 국가를 목표로 했으며 그에게는 생존을 위해 권력을 쟁취해야 하는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권과 왕권, 이 두 이념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정도전의 승부수, 바로 사병혁파였습니다. 정도전은 진법 훈련을 명분으로 왕자들의 사병을 관군으로 흡수하고 왕자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어린 서자를 꼭 세자로 세우려 했으며 왕자들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방원에게 있어 사병혁파는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발이 묶인 채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정치적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태조의 위독함을 핑계로 왕자들을 입궁시킨 뒤 일망타진하려 한다는 첩보가 이방원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라는 함정이었죠. 궁궐은 평소와 달리 등불이 켜지지 않은 채 굳게 닫혔고 세자 방석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직감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이방원에게는 반전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걸민 씨였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궁궐 근정문 밖에서 무방비로 숙직하던 이방원에게 복통이 심하다는 거짓 전가를 보내 그를 사지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미리 숨겨두었던 무기와 갑옷을 마루밑과 벽장에서 꺼내며 결단합니다. 일이 시급하니 대사를 도모해야 한다. 민 씨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거사의 숨은 설계자였던 셈이죠. 이방원은 송현 기습작전을 감행합니다. 목표는 송현, 즉 정도전과 남원의 회합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궁궐과의 소통에는 유리했지만 이방원 사저와도 너무 가까웠던 지정학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이숙번, 조영무 등 신복과 급조된 사병을 규합하여 은밀하고 신속하게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경복궁과 이방원 사저 사이, 바로 이 송현에서 운명의 밤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습격이 시작됩니다. 이방원의 명령과 함께 이웃집 세 곳의 방화가 이루어졌고 화염이 목조 건물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전국을 논하던 집권 세력은 혼비백산하여 어둠과 연기 속에서 도주하거나 살육당했습니다. 이 폭력의 밤은 조선의 설계자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킨 잔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도전은 습격 직후 30년간 쌓아온 꿈이 무너지는 비탄에 잠깁니다. 조심하고 조심하여 공을 들여온 지 30년 책 속에 담긴 성현의 말씀 저버린 줄 없었노라. 30년 긴 세월 고난 속에 쌓아온 공업, 송현 정자 한 잔 술에 그의 헛되이 되었구나. 태조실록은 그가 목숨을 구걸했다고 기록하지만 그의 자조시는 이상이
폭력 앞에 꺾인 지식인의 깊은 탄식과 허물을 보여줍니다. 이방원은 심리전을 통해 궁궐을 제압했습니다. 남산과 광화문에 수많은 횃불을 밝혀 마치 대군이 포위한 것처럼 위장했고, 이는 궁궐 수비대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조에게 정도전이 난을 일으켜 처단했다는 보고를 올렸는데, 이는 사실상의 항복 요구였습니다. 병든 태조 이성계는 아들의 무력 시위 앞에 침묵으로 사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 늙은 호랑이의 눈물은 그렇게 말랐습니다. 이어진 것은 형제들의 비극적인 숙청이었습니다. 폐세자 방석은 태조의 울부짖음 속에 궁 밖으로 쫓겨나 자객에게 피살당했습니다. 방번은 이방원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세자가 될 수 있다는 헛소문에 기대어 기회를 놓친 대가를 치렀습니다. 심지어 태조의 사위 이제마저 정도전 일파로 몰려 죽임을 당하니 피로 얼룩진 밤은 형제들의 비극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방원은 폐륜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즉위를 사양하고 형 이방과 즉 정종을 추대하는 겸양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형식적인 왕위는 형에게 넘겨주었으나 실질적인 군권과 국정 장악은 본인의 몫으로 만들었죠. 이는 단순한 쿠데타 주동자를 넘어 국가 운영의 합법적 주체로 변모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보였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이방원의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정도전이 없애려 했던 사병은 이방원의 승리를 이끈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태종이 된 이방원은 즉위 직후 누구보다 강력하게 사병을 혁파합니다. 사병이 왕권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스스로 증명했기에 자신이 잡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기반을 해체하는 냉혹한 합리성을 보여준 것이죠. 이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듯한 역설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398년의 그 밤은 대의 명분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정도전의 이상은 좌절되었으나 그가 설계한 국가는 이방원의 강력한 왕권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형제의 피와 아버지의 눈물로 다져진 강철의 왕권 위에서 훗날 세종대왕의 찬란한 문화 통치가 꽃필 수 있었으니 피 위에 세워진 태평성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